오늘은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그 무시무시한 감사원의 감사를 모두 해결한 실현의 아이콘이자 탄압의 아이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하고 만나서 그동안의 소회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표정도 좋으시고 오히려 뭔가 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느낌입니다.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네, 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은 그렇죠. 홀가분한 느낌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분을 이제부터 전다르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탈탈 털리지 않아도 좋아요. 조금만 털려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자, 한번 바쁘니까 여쭤볼 게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만토리님이 장하다 전현희, 박정호님이 응원합니다. 네. 추장군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전다르크 전현희 장군으로 등극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유성님은 같은 전씨라서 그런가요? 너무 센 말 하셨는데 들어보세요. 이건 좀 세긴 한데 또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군요. 전현희 위원장님 차차기 대통령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김동준님 무결점 전현희 전 위원장님 앞으로 열일해 주세요. 차민수님도 국회를 다시 가주세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대단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이거에 대한 반증처럼 느껴져서 저도 참 존경하는 눈빛을 한번 쫙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제가 내려놨다 했는데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좀 더 무겁죠. 더 무거운 짐이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권익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임기를 마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윤석열 정부 탄압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임기를 마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169명, 167명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직접 겪어본 윤석열 정부 뭐라고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그래서 뭐 인사도 하고 네.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사 조치나 뭐 이런 걸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사실은 그런 대통령과 정권의 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번 정부의 뭐 감사나 수사나 해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정책이나 이런 걸 계속 이런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상 너무 힘들게 압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은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이제 탄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증거를 남겨야 된다, 기록에 남겨야 된다, 뭐 녹음을 해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절로 복지부동되고 뭔 일을 나서서 했다가는 혹시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을까. 네. 아까 뭐 원희룡 장관 네. 케이스도 어공은 잘못 없고 늘공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네. 식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닥쳐올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을 안 하고 복지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흥이 나서 일을 하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 계속 감시를 하고 탄압을 하면은 아무리 일을 하라고 해도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정무수석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요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아닐까요?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괜히 뭐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요. 흠이 잡히고 나중에 트집이 잡혀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럴 건 뭐 하려고 열심히 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 출제위원들도 더 이상 시험 문제 다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 뭐 어디 평가 같은 거 하러 가는 사람들도 위원장 방통위원장 구속되고 방통위원장은 구속되지 않았죠. 방통위 관계자들 그때 당시에 막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탄압받는 걸 보면서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온 식구들이 다 싸고 말린다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마도 좀 공포심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잠재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쫙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죠? 예.
이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감사원 감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시로 감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이 주눅이 들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석 감사원. 사실 조은석 감사위원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 감사위원이 140쪽짜리 검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익명 제보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상습 무단 결근, 지각하고도 근무상황부에 등재하지 않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업무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또 점검 전략으로서 관련 사례 적발 시 징계 책임은 물론이고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초창기에 감사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맞는데요. 네. 조은석 감사위원은 일단 개인적으로 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금 야권 민주당 쪽에 많은 인사를 구속하고 사실상 좀 이쪽에서는 굉장히 악명 높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제가 분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예. 그래서 이분이 저를 편들거나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게 말할 필요도 할 없어요. 이유도 없고 그럴 네. 관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분조차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원장이 상습 무단 결근을 지각을 하고도 근무상황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네. 모든 장관이 사실상 근무 관련돼서 이런 뭐 체크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저만 없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모든 장관이 없는데 저만 이런 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그 내용이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 자세가 결여되어 있어서 수사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면 저한테 이러면은 사실은 모든 장관들 똑같이 이렇게 수사 요청하고 근무 그렇죠. 태만으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제가 근무 태만이었느냐? 전혀 네. 그렇지 않고요. 저는 공무원들 원래 주 40시간 근무잖아요. 네. 저는 주 60, 70시간을 근무했고 주말에도 근무했고 또 네. 그러한 기록 자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감사원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제보와 자신들이 이제 뭐 기차 그 타고 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사무실에 몇 시에 출근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원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저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고요. 사실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저를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이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그려가지고 이걸 하나의 조작을 한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한 이후에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도 받지 않고 원래는 노골적으로 빨리 나가라 스스로 알아서 이런 시그널을 줬잖아요. 초창기 때.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제보가 쏟아져 나오고 갑자기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고 나오고 유병호 사무처장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 사무총장이죠. 그분이 아주 그냥 맨 앞에 나서가지고 본인이 무슨 선봉장처럼 이런 행동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초창기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전현희가 그렇게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뭐 감사원이 그냥 감사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점점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근데 이번에 이 조은석 감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 7월 19일 날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 접수 내용에는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 딱 요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면서 그 난리를 쳐놨다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조은석 감사위원마저 이렇게 돌아서서 얘기할 정도면은 다른 감사위원들이 부글부글 속에서 많이 끓고 있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 감사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감사위원들에게 감사원에 제보된 제보 내용을 확인을 해달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은석 위원이, 감사위원 이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다는 거는 그 제보 내용을 확인을 못했다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이 제보가 유병호 사무총장이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는 권익위의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그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한다. 네. 이렇게 계속 언론에 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권익위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이제 권익위 내부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보를 했다라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계속 흘렸습니다, 언론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틀림없는 허위 제보고 이거는 저를 이제 겨냥한 표적 감사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대법원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기관장을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환경부에서 당시에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때 대법원 판결에서 그게 감사를 통해서 물러나라고 한 그 환경공단 상임이사의 경우에 감사를 해가지고 물러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그 내용에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러니까 어느 순간 제보자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가 없어지면서 여러 명의 제보가 있었다. 또 다수의 제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감사원에서 제보자의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만 지금 이제 감사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고요. 실제로 제보자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 제보자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다.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상 우리는 이제 내부에서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랑 상관없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할 때에 이 저에 이제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게 추미애 장관 유권 해석에 제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전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전임 박은정 위원장이 이해충돌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와서 추미애 장관이 똑같은 사안인데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걸로 감사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실무 책임자가 그 감사원 감사에서 실제로 맞다. 권익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개입을 했고 자기한테 허위로 뭐 어디에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 가서 하라고 강압하고 협박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감사원이 그 진술을 가지고 그대로 수사 요청을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조사를 단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한 20차례 요청했는데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보자와 이 저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동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유병호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기획 제보고 기획 감사하고 조작 감사고 증거를 조작한 거죠. 이게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태블릿 PC 증거 조작, 검찰에서의 증거 조작 이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감사원 감사에서 거의 비슷한 똑같은 일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증인을 조작한 거죠. 원래는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라면 그 제보는 제3자가 객관적인 제3자가 그 제보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저를 탈탈 털어도 제가 뭐 불법이나 위법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제보자가 그 제보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을 이제 허위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사 요청을 하고 그걸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그게 감사위원에게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 제보가 있었느냐 첫 번째, 뭐 제보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제보가 있긴 있었는데 자기네끼리 좀 만들어서 좀 이런 내용으로 제보를 한번 하자 뭐 이렇게 기획했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석연치 않은 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7일이 원래 임기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재심의 청구를 하셨다고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제 이런 이제 뭐 사실상 허위 증언에 의한 그런 감사를 했고
조작 감사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그 위법 부당함이 없다라고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을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이렇게 감사위원회에 올리는 거를 이런 이제 사법 시스템으로 보면 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기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제기한 공소장의 내용이 모두 이제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감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원래 감사원에 의하면은 이런 무죄 판결을 한 내용 감사원 용어로는 불문 결정입니다. 불문 종결. 네. 불문 결정을 한 거는 감사 결과 보고서 판결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백지 이제 판결문을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공수처의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이 저에 대한 직권남용 그리고 조작 감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등의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무죄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사실상 그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방해로 것으로 예. 된 걸로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실상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판결을 하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감사위원회에 이제 법원에 난입을 네. 해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의 결정을 그렇게 못하도록 엄청나게 이제 그 안에서 소동을 부린 거죠. 법원에 난입을 해요? 아니 이제 감사위원회가 이제 법정이라고 볼 수 비유를 하자면 위원 그 판결을 하는 그 자리 논의를 하는 자리에 법정에 난입해서 이제 자신들의 얘기를 관철시키려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나 뭐 감사원장이 저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라고 판결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감사위원들에게 이제 계속 항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불문 결정이라 원칙적으로 판결문에 담지는 못하지만 너네들 사정을 이해를 해서 불문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너네들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담아준 거예요? 객관적 사실관계만 담도록 해라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감사원이. 예. 그러니까 불문 결정에 그 위배되지 않도록.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 사무처가 사실상 감사 결과 보고서에 공소장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법 부당하다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아서 그래서 거기에 뭐 근태 문제라든지 유권 해석 문제가 담긴 겁니다. 그런데 감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건 무죄 판결한 건데 왜 유죄인 것처럼 그렇게 판결문에 너네들이 작성을 했어. 우리 이거 결재 못할 거야. 다시 수정해와.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수정해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위원들이 특히 주심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심이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공개가 된 거고 그는 저의 내린 불문 결정 무죄 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입장에서도 이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그렇죠. 무죄 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조작 감사를 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권남용이고 그런 거를 언론 또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도 뭐 허위 공문서가 될 수 있고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에 대한 무고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범죄 행위를 이 과정에서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감사위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뭐 법정, 뭐 공소장, 뭐 무죄 판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건은 사실상 재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그 용어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유를 이제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전현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 감사를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낸 게 이제 공소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내용으로 감사를 아무리 해봐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감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다 아니다 끝내야 된다 이렇게 불문 결정을 불문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결정을 이제 내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죠. 판결문에 예, 그러면은 감사
원에 이 이병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난감하죠. 일을 제대로 못한 게 돼버리고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범죄로 그렇죠. 처벌받게 처벌받을 됩니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결정문이 나가버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본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은폐하려고. 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뭐라도 제가 위법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담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앞페이지에다가 그런 거 좀 적고 그래서 싶었던 거예요. 근태 문제를 거기에 쓰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거기에 기재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근데 원래는 그렇게 그런 하지 주장을 않고 한 거죠. 너무 그렇게 그쪽에서 원하니까 그러면은 불문증결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사실관계 확인된 것만 좀 적어라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 받아들이고 자기가 의심했다는 여러 가지 그냥 막 정말 나쁜 일 한 것처럼 쭉 앞에 적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적으려고 난입을 하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감사위원들이 보기에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조은석 위원이 감사원 주심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건 못한다. 그래서 결재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좀 수정수정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해놓고는 감사위원이 주심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 언론 플레이를 해버린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병헌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은석은 단군 일에 최대로 많이 이 감사 보고서를 열람한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결재도 안 해주고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를 말했잖아요. 그 얘기군요. 감사 결과 보고서의 최종 작성 권한자는 감사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열람해도 그냥 감사위원회 네, 권한인 거지. 네. 그걸 사실은 보거나 말거나. 네, 지금 뭐 검사나 또 그 당시에는 네. 그걸 작성할 수 있는 그 법원 서기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네. 어쨌든 이병헌 사무총장이 좀 월권을 하고 좀 부적절하게 했던 거는 단군 일에 정말 최대 세력을 가진 부적절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네. 그런 사람인 것으로 이제 비춰졌습니다만 본인은 어쨌든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고발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익위원장으로서 본인이 3년 동안 재직하면서 역할을 잘하셨습니까? 잘 못하셔가지고 대통령이 자꾸 뭐라 그러고 너 나가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라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임명돼 있는 권익위원장의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임명한 그런 권익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이런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한 이런 탄압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권익위원장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권익위원장은 이 아까 또 계속 이제 법조를 비유하자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한 자리에 한 부처에 있는 기관입니다. 검사는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 기능, 그리고 판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기능, 변호사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국민신문고 이런 기능,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권익위원장의 역할은 그 세 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거군요. 네. 자, 새 권익위원장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장을 어제 수여받았습니다. 이분은 뭐 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수사 능력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전에 BBK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도 해줬고 여러 가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아주 그냥 뚝딱뚝딱 잘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지금 권익위원장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가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권익위의 부위원장 이 새 정부 들어서 바뀐 부위원장이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이 왔고요. 그다음에 판사 출신 2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미 이 법조인과 판검사 출신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원장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권익구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게 맞다. 이미 뭐 검사나 판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율하는 그런 또 국민들 권익 구제를 더 1순위로 두는 그런 분이 와셨어야 그렇죠. 했다. 네. 그런 생각인데 또 검사를 출신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권익위를 또 다른 감사원처럼 제2의 정권의 감사원처럼. 이 그런 이제 감사원장이 얘기한 국정운영,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공무원들 감찰 기능을 강한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김영일 전 검사 정치검사라고 얘기가 네. 좀 많이 되고 있어서 네. 권익위는 원래 그런 것하고는 좀 독립적으로 네. 진행해야 그래서 될 텐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분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권익위로 만들겠다. 근데 이제 그 뉘앙스는 제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추고 그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치적 편향성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하려면 정권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법치주의로 구현을 해야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게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렇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감사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로 뽑힌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이에요. 김영일 위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잘 지내겠습니까? 너무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감사원과 유병호 사무총장 태도, 유병호 사무총장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탄압을 받았고 사실은 이제 수세에 몰렸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했죠. 이들이 하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고 어떤 법 위반이고 감사원법 위반이고 뭐 관련되어 있는 법령 위반이고 이런 것을 이제 다 기록을 했고 증거를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수세였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네.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앞으로 이제 제가 할 일이다. 그래서 공세를 시작을 할 거다. 이런 그런 이제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임을 하면서 네. 사실상 이 검찰과 감사원 또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기 전에 그 전제되는 증거를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상 감사원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저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해서 실제로 대검에 이제 보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이제 감사를 해왔는데 이거는 감사원의 위상이나 이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는 거고요. 위법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범죄 행위입니다. 굉장히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요. 그래서 태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저지른 행위 자체가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사안이다 봅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이렇게 탈바꿈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감사원은 조용히 네. 그야말로 암행어사처럼 공무원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조사를 해왔던 거고요. 쪽에서. 이런 지금 이제 이번에 제가 겪은 감사원은 마치 검찰의 특수부처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를 할 때 위원장이 이제 개입을 했냐,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냐, 위법한 일을 했냐, 그러면 직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제 괴롭히고 닥달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적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검찰도 아닌데 특수부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고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지휘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는 감사원의 감사 방법에 맞지도 않고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적발한 감사원의 감사원법 위반 행위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많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감사원법 자체를 아예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법원이고 무법조작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무법원이고 무법조작원이다. 네, 그러니까 예. 하나도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감사위원들이 최종 이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의 최종 결재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네, 본인이 그냥 저에게 수사 요청을 하는 것도 원래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 당사자 본인을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지체 없이 수사 요청을 하도록 그래서 감사원법에 그렇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저를 조사를 해야 되고 범죄 혐의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네. 그런 경우면 대검이나 수사기관이 그런 수사 요청을 받으면 네.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구속영장 발부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9개월 동안 경찰서에서 아무것도 뭐 입건조차 못하고 피의자 입건도 못하고 형제 번호도 아직 부여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엉터리 감사를 하고 불법적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범죄 행위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 한두 사람이 저는 감사원을 이렇게 망쳤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중립기관인 감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통영 출신이신데 바다에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반대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좀 전에도 이제 전현희의 시간이 이제 온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그동안에 억울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뒤집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네, 바다의 딸이라는 얘기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들 한 70~80% 이상이 다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바다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네, 마음으로 네. 국민의 목소리를 낸 거고요.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 방사능 처리 원칙에 따르면은 사고가 발생한 그 나라 내에 그게 이제 보관이 되거나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자국 내에 핵 사고 당사자국인 자국 내에 콘크리트화를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그렇죠. 처리를 해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 모든 국민, 특히 뭐 대통령이나 여권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다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지금 뭐 횟집에 가서 이렇게 아직 방류도 안 됐는데 바닷물 마시거나 생선 먹을 그런 때는 아니고요. 그는 방류된 이후에 대응할 방침이고 지금은 그렇죠. 예. 방류를 막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역량이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감사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그는 제가 당사자로서 그리고 네. 또 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제가 앞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정치적인 문제는 앞으로 차차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출마하시라는 분 다시 원래 삼선 의원이셨 재선 의원이셨군요. 네네. 그럼 이번에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내년 총선 4월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통영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마음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직 지역에 고려를 대한 고려는 해보지 없고.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겠다.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제가 오늘 판넬을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걸 못 보여드렸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 유권 해석이 제가 뭐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이제 예, 제가 예. 개입해서 결론을 바꿨다라고 여권이나 그쪽에서 이제 주장했는 감사원 쪽에서 내용이죠. 주장하고 수사 요청이 됐는데 실제로 이해 충돌이 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자녀에 관해서 수사 지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권익위 유권에서 원칙에 예, 따르면 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되려면 사적 이해관계 지위가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수사 지휘라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이해 충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는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당시에 검찰총장인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장관이 우리 아들
뭐 수사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수사 지휘를 했어야 예. 이해충돌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익위에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 보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 수사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다. 없다. 그리고 수사 지휘를 했냐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다. 이 공문을 권익위에 보냈어요. 이게 대검찰청에서 나온 회신 아니에요? 검찰총장 직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 권익위 유권에서 원칙이 이해충돌 되려면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데 수사 지휘를 안 했다고 윤석열 총장이 확인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이걸 결론을 내립니까? 당연히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이해충돌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죠. 거기에 제가 그럼 야 이거 이해충돌이라고 해. 이렇게 했으면 제가 오히려 직권남용일 수 있죠. 그게 직원들이 권익위 유권에서 공식에 대입을 해서 윤석열 총장의 내용을 담아서 총장이 이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이거는 이해충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유권 해석의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라는 총장이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래야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투집을 근데 이거를 감사원이 먼저 국민의힘에서 시작을 했죠. 국민의힘에서 제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개입을 했다라고 시작을 국민의힘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감사원이 받아서 제가 이해충돌 개입을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수사 요청을 했고, 그걸로 지금 이제 유병호가 제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카르텔이 오히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인이 누군가. 스스로 자백해놓고 딴소리 하는구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답답하고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전 권익위원장님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명예 회복하시고 또 사실은 지금 좀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